피아노 연습실 청소를 하던 여학생, 걸레를 내려놓고 장난삼아 건반을 톡 건드린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던 회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피아노를 치라고 허락했나? 라는 차가운 질책은 첫음이 울리는 순간 사라졌고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곡은 내 딸만 치던 선율인데. 그 순간부터 재벌 회장과 청소 알바생의 인생은 단 한 곡의 비밀을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진실이 비로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곡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음악 아카데미는 낮과 밤의 얼굴이 극명하게 다른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환하게 비추고 유리벽을 타고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의 대리석을 눈부시게 반사했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세계적인 콩쿠르 수상자들의 사진이 액자에 걸려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 앞에는 고급 악기 케이스를 든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드나드는 이들의 부모는 대부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가,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들이었고 로비 한켠에서는 조용히 학비와 레슨비, 유학 컨설팅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피아노 연습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단순한 연습의 소리가 아니라 미래를 걸고 연주되는 치열한 경쟁의 소리였습니다. 높은 레슨비만큼이나 기대 또한 높았고 이곳에서 버티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음악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조금 넘는 순간 이 아카데미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낮 동안 빛나던 샹들리에는 불이 꺼졌고 복도 조명도 대부분 소등된 채 비상등만 초록빛으로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낮 동안 수우 없이 울리던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소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음이 잘 된 연습실 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문 위의 작은 표시등들은 꺼진 채로 고요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1시간 전까지의 모든 분주함이 거짓이었던 것처럼 건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정막을 가르는 것은 단 하나, 청소도구가 바닥을 스치는 규칙적인 마찰음뿐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이서윤, 20살의 청소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모자가 달린 후드티를 눌러쓰고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 채 긴 복도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하루 동안 카페에서 서서 일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접시를 나르다가 마지막 일정으로 이곳에 도착한 뒤였습니다.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어깨에는 하루의 피로가 돌덩이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곳에 올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잠잠해지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낮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화려한 공간을, 밤에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어딘가 모르게 묘한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서윤은 이 아카데미의 학생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처음 건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업라이트 피아노는 음정이 조금씩 틀어져 있었지만 그 건반은 묘하게 따뜻했고 그녀는 그 앞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자신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레슨비는 부담이 되었고 집안 형편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학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고 사정을 눈치채던 선생님이 한동안 무료로 가르쳐주기도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 선생님은 말없이 한 곡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아이가 남기고 간 곡이라고만 설명하며 악보도 없이 손으로만 전해준 짧은 선율이었습니다. 어린 서윤은 그 곡의 사연보다는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운 멜로디에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머릿속으로 그 선율을 반복했고 학원을 그만둔 뒤에도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세월 속에서도 그 곡만큼은 머릿속에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음악대학 입시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예술 입시는 재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레슨비, 입시 컨설팅, 콩쿠르 준비, 악기 유지비, 연습실 대관료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구조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지를 계산해본 끝에 서윤은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진학조차 미뤄둔 채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하루에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카페에서는 웃는 얼굴로 손님을 응대했고 식당에서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좁은 통로를 수십 번씩 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되면 이 음악 아카데미의 묵묵한 청소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아카데미 내부는 반쯤 꺼진 조명 아래 낯선 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서유는 복도 끝에서부터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훑고 문고리를 닦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쯤 내일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통장 잔고를 떠올리면 그 생각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피곤이 뼛속까지 스며든 듯한 감각 속에서도 몸은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동작들이 이미 몸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습실 하나를 정리하다가 서유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는 크고 깨끗한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악보대에는 아무것도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누군가의 숨 가쁜 연습으로 가득 찼을 이 공간이 지금은 마치 공연이 끝난 무대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피아노 커버를 씌우기 전에 상판을 한번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먼지떨이를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아노 표면을 살짝 쓸어내리다가 무심코 손끝이 건반에 스쳤습니다. 짧고 단순한 한음, 딩 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음은 이상하리만큼 길게, 깊게 남았습니다. 마치 어둠 속 어딘가에서 오래 기다리던 누군가가 드디어 라며 숨을 내쉬는 것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서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단단한 촉감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피아노를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 건반이 주는 묵직한 저항과 탄력은 몸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 밖 복도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 카트는 조용히 벽에 붙어 서 있었고 CCTV가 설치된 위치도 알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누군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그냥 덮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수없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 구석에서는 딱 한 번만이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피아노 의자를 살짝 뒤로 빼고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받은 적 없는 자리였습니다. 낮 동안 이곳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값비싼 레슨을 받는 엘리트들이었고 그녀는 청소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늦은 밤, 이 방 안에서만큼은 그 구분이 느슨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양손 장갑을 벗어 옆에 내려놓고 오래전처럼 맨손으로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상단과 누르는 순간 살짝 들어올라오는 작은 저항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이어 두 번째 음이, 세 번째 음이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서유는 악보를 보는 대신 오래전 기억만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길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며 그때 들었던 선율을 하나하나 꺼내 올렸습니다. 그 곡은 짧았지만 밀도가 높았습니다. 단순한 코드 진행이 아니었고 어린아이의 곡이라고 하기에는 감정의 층위가 깊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체념과 희망이 서로 교차하는 듯한 멜로디가 어둠을 가르며 연습실 안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하나가 비어있던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고 서유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가다듬으며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곡을 실제로 연주해본 것은 어린 시절 이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중간에 몇 번씩 머뭇거리고 일부 구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곡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기교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대신 그 안에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던 시간들, 연습실 밖 복도를 청소하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를 부러움 반 체념 반으로 듣던 수많은 밤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손끝으로 몰려왔습니다. 서유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습실 문 앞쪽 복도에서 발걸음을 멈춘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아카데미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사람으로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가진 음악재단의 회장이자 이 건물의 실질적인 주인이기도 한 한기준이었습니다. 58의 나이에도 곧게 선 허리와 단정한 정장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늘 여유 있어 보이는 걸음걸이와 낮게 정돈된 목소리, 사람들은 그를 향해 성공한 인물이라는 말을 주저없이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준의 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바로 이곳으로 향한 그는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단 하나의 선율에 발이 붙잡히듯 멈춰섰습니다. 원칙적으로 밤 늦게 연습실에서 연주가 들릴 일은 없었습니다. 레슨은 모두 끝났고 학생들도 돌아갔으며 알루미늄 커버를 씌운 피아노는 한동안 침묵만 간직해야 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건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을 어긴 학생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마디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선율은 그의 귀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했다기보다는 일생에 한 번만 들었으나 결코 잊을 수 없게 된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5해 전 그는 교통사고로 외동딸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한화링, 17살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감각을 보였고 초등학교 때 이미 시에서 주최하는 조그만 콩쿠르들을 휩쓸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 이름을 알렸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해외 명문 음대 교수들이 먼저 연락해올 정도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각종 기사에는 한국이 낳은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기준은 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재능을 가진 아이가 너무 빠르게 세상의 기대 위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은 사고 당일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완성한 진짜 곡을 들려주고 싶다고.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창작곡이라고. 하리는 신나서 숨이 가쁠 정도로 이야기했고 그 목소리를 들으며 기준은 보기 드물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각 대형 후원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회의를 떠올리며 그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달라고.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겠다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하리는 연습실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다 결국 그가 있는 쪽으로 직접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악보를 따로 챙기지 않았고 완벽히 외운 선율만 마음에 품은 채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깊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늘 활기차던 손이 축 늘어진 채 차가운 의료기기들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결국 며칠 뒤 그는 딸의 손을 붙잡은 채 이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정작 그가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마지막 곡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악보를 남겼는지 연습실에 녹음이 남아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방에는 연습하던 곡들의 악보만 가득했을 뿐 그날 말했던 새로운 곡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1시간을 줄였더라면, 회의를 미루고 바로 갔더라면이라는 후회가 수없이 떠올랐고 그 후회들 속에서 그는 점점 음악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상실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현실에서 다시 들을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선율이 이 늦은 밤 낯선 청소 아르바이트생의 손끝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연습실 문 앞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나오는 피아노의 울림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복도 벽에 기댄 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라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장례식장에서도 딸의 물건을 정리할 때도 무덤을 찾았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무표정과 업무, 회의와 계약으로 스스로를 단단히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들고 있던 방어막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선율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방 안에서 곡이 끝나갈 때쯤 서유는 마지막 음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울림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려놓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짓이 규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를 위해 입장한 연습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은 허락받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은 갈증을 잠시나마 해소한 듯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한 번은 괜찮았다고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급히 돌아보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 전체에 깊은 충격과 혼란이 뒤섞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사과부터 떠올렸습니다. 여기서 허락 없이 피아노를 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선 남자의 표정에서 단순한 분노나 불쾌감만은 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무언가를 찾다가 방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 이후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기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곡을 어디에서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린 시절 다니던 작은 피아노 학원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었다는 사실, 그 곡을 어린 천재가 남기고 간 선물이라고 설명했다는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학원 이름과 선생님 성함, 학원이 문을 닫은 시점까지 기준은 그녀가 내놓는 정보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연결했습니다. 그 작은 동네 학원, 김소희라는 선생님, 후배들을 돌보러 가곤 했던 어린 딸의 기억, 조각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거부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죽은 딸의 마지막 곡이 실제로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끝을 통해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기준은 자신의 명함을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명함을 받아들였습니다.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두꺼운 종이 위에는 한기준이라는 이름과 누구나 알만한 음악재단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명함을 쥐어보았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꾸중을 들을 수도, 고소를 당할 수도, 혹은 단순한 경고만 받고 끝날 수도. 하지만 기준의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줄 수 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부탁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감사도 분노도 아닌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좁은 원룸의 형광등 아래 책상 위에 올려둔 명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장, 재단, 회장이라는 단어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세계에서 건너온 초대장 같았습니다. 동시에 오늘 연습실에서 느꼈던 이상한 울림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던 감각, 그리고 문 앞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남자의 눈빛, 모든 것이 평소의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종류의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긴장과 불안, 희미한 기대를 안은 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재단 건물은 아카데미와는 또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도심 속 고층 빌딩의 상층부를 통째로 사용하는 이곳은 큰 로고와 함께 유리 외벽으로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커다란 현대 미술 작품들과 수상 트로피, 유명 음악인들의 사인이 전시되어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의 말투와 몸짓 하나하나까지도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서윤은 낡은 코트를 여며 쥐고 자신의 차림이 이 공간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은 최상층 한켠에 있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널찍한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졌고 벽면에는 다양한 악기 모형과 음악 관련 서적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준은 큰 책상에서 일어나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전날 밤보다 조금 더 차분해져 있었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 남아있는 파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길었고 동시에 단순했습니다. 5해 전 딸을 잃었다는 사실, 그날의 마지막 통화, 끝내 듣지 못한 곡,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악보, 그리고 전날 밤 연습실에서 다시 마주친 선율. 서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그 곡이 누군가의 가장 아픈 후회와 결합된 음악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 곡은 늘 작은 위로처럼 존재했습니다. 현실이 버거울 때 마음속에서만 흥얼거리는 익숙한 멜로디. 그런데 그 멜로디가 누군가에게는 미처 마치지 못한 작별의 인사였다니, 그 사실이 뒤늦게 다가왔습니다.
기준은 생각 끝에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윤이 다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를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요구한 것은 화려한 성과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그 곡을 기억하고 연습하고 세상에 들려달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절박한 부탁에 가까운 요청이었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기적처럼 되돌려받은 작은 조각 하나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하는 태도였습니다. 서윤은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포기했던 꿈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동시에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친구들과 달리 그녀는 이미 손을 놓은 지 오래였습니다. 정식 레슨을 받은 적도 없고 이론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그녀에게서 찾고 있는 것은 완벽한 연주자가 아니라 그 곡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 역시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기회를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의 지원 아래 서윤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학원이 아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교수들과의 레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교수들은 그녀의 손 모양, 팔의 높이, 페달링, 악보 읽는 습관까지 세세하게 짚어냈고 그녀는 마치 다른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기초를 다시 쌓아야 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공부와 연습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삶의 중심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그냥 버는 만큼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의 연습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의 곡이 있었습니다. 할인이 남겼다는 그 짧고 강렬한 선율. 처음에는 손가락이 따라가지 못했고 악보도 없는 상태에서 기억만으로 구성한 곡이라 곳곳에 빈틈이 있었습니다. 교수들은 그 곡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누가 작곡했냐는 질문에 서윤은 자신이 아는 범위에서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정식 악보가 없는 탓에 그녀의 연주는 점차 하나의 버전이 되어갔습니다. 할인의 숨결과 자신의 경험이 섞여 만들어지는 독특한 해석이었습니다. 정통 이론으로 분석하기 쉽지 않은 진행과 예상을 살짝 벗어나는 화성들이 오히려 이 곡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틈이 날 때마다 연습실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회의와 전화, 투자 보고서로 가득했던 그의 일정표에 이제는 연습실 방문이라는 작은 일정이 새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정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곡 속에서 점차 딸의 색채뿐 아니라 서윤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묻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상실과 감사, 포기와 재시작, 그 모든 것이 겹겹이 쌓여 이 음악은 더 이상 과거의 잔향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을 가진 곡으로 변해갔습니다. 몇 달 뒤 재단은 하나의 음악회를 제안했습니다. 할인의 마지막 곡을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자 서윤의 첫 공식 무대가 될 공연이었습니다. 음악회는 단순한 데뷔 무대를 넘어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자들에게는 한 천재 소녀의 미완의 곡이 또 다른 청춘의 손끝을 통해 되살아난다는 문장이 담긴 보도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드라마 같다고 했고 누군가는 감동 마케팅이라고 냉소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이 공연은 어떤 계산과도 거리가 먼 하나의 통과 의례와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서윤은 무대 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손을 비볐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고 대기실 밖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발소리가 더욱 긴장을 부추겼습니다.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는 이미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객석에는 음향 점검을 마친 스태프들의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곧 관객들이 들어올 것이고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그녀는 혼자 그 거대한 공간의 중앙에 서야 했습니다. 기준은 무대 뒤쪽 출연자 대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프로그램북이 들려 있었고 첫 장에는 딸의 이름과 곡 제목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인쇄된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 공연을 어떻게 지켜보았을까? 혹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그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가정을 떠올리다가 그는 결국 한 가지 생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할 일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펼쳐질 연주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객석이 가득 찼을 때 공연장은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어느 정도 사연을 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순수하게 음악을 기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무대 위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서윤은 흰 드레스를 입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청소복을 입고 아카데미 복도를 쓸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피곤한 밤마다 피아노를 떠올리던 한 청년의 고집과 갈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를 한 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리기까지의 짧은 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첫 음이 울렸습니다. 그 선율은 단지 아름답다거나 슬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쏟아낸 듯한 멜로디,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미안함, 앞으로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느껴지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마치 누군가 대화하듯 그 곡을 풀어냈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듯한 여백을 남겼고 어느 구간에서는 쥐고 있던 감정을 단숨에 풀어내듯 격정을 쏟아냈습니다. 완벽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연주자와는 다른 결의 연주였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곡에 더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석 어딘가 조명이 비추지 않는 한 자리에 앉은 한기준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귀를 통해 들어왔지만 그는 마치 소리가 곧바로 가슴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듣던 심장 박동기의 건조한 비프음 대신 지금은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 같은 음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듣지 못하고 떠난 자신의 곡을 전혀 다른 청춘이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슬픔과 안도, 후회와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감정의 파도 한가운데서 처음으로 딸에게 제대로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네 말을 들었다는 심정으로. 연주가 끝났을 때 공연장은 짧지만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는 소리, 멀리서 프로그램북이 떨어지는 작은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센 파도처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마주쳤고 어떤 이들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 연주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지 몰라도 그날 그 선율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긴 흔적만은 쉽게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녀를 주목했고 여러 음악대학과 콩쿠르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외부의 관심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형편 때문에 포기한 아이였던 자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연주자가 되었다는 감각은 책임감이자 동시에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기준 역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음악을 피하지 않았고 딸의 사진 앞에서 예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재단의 방향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사정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서류만 보고 선발하는 대신 실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음악을 통해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를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재단 회의에서 재능은 숫자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꺼냈고 그 말은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할인의 곡은 점점 더 많은 무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서윤만의 레퍼토리였다가 점차 다른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에서 곡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하는 브로슈어를 제작해 공연장에 비치했고 누군가는 그 사연을 읽고 곡을 찾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할인이 생전에 남긴 작은 스케치 악보들이 몇 장 더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김소희 선생님의 유품을 정리하던 유족이 재단으로 보내온 상자 속에서였습니다. 손으로 휘갈겨 쓴 몇 마디와 몇 개의 코드 진행 표식이 적힌 낡은 종이. 그 조각들은 서윤이 기억 속에서 재구성했던 음악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두 소녀의 시간이 실제로 이어져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준은 서윤에게 오래된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인의 방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사진과 소소한 메모들, 콩쿠르 때 받은 리본과 배지 등이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작은 공책 하나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와 불안정한 오선 위에 적힌 멜로디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툰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음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기억하는 한 계속 이어진다. 그 문장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일들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소녀가 그렇게 믿고 남긴 곡이 전혀 다른 환경의 또 다른 소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관객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 과정 어디에도 완벽한 계획이나 계산은 없었습니다. 우연과 선택, 상실과 용기가 뒤섞여 만들어낸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서윤은 공책을 조심스레 덮으며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음악을 지키고 전하고 자신의 것이 아닌 수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자신이 받은 선물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윤은 세계 여러 도시를 오가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를 받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밤마다 청소도구 카트를 밀고 다니던 그 복도, 몰래 건반에 손을 올리던 그 순간,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한 남자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그녀의 연주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조금씩 이어받았습니다. 기준이 나이가 들며 건강이 약해졌을 때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서윤을 지목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음악 하나만으로도 버거운 삶인데 행정과 책임까지 동시에 짊어지는 일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재단이 없었다면 자신 역시 연주자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재단의 출발점에 딸의 슬픔과 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주와 장악 사업을 동시에 이어가는 삶은 벅찼지만 그만큼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기준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서윤을 불렀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목소리에도 힘이 덜 실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딸을 다시 만나러 갈 것 같다고,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크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은 오래전 할인의 곡을 처음 연주하던 그때처럼 눈물을 참고 싶었지만 결국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작은 공간에서 서윤은 할인의 곡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볼륨은 낮췄지만 그 선율이 가진 힘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흰 벽과 의료기기들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악은 마치 하나의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기준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들려주지 못했던 사랑의 말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건넸고 딸의 음악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서윤은 마지막으로 할인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기준을 위한 연주였습니다. 곡의 시작은 여전히 소녀의 목소리 같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아버지의 삶, 재단의 발자취, 수많은 학생들의 이야기가 한데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장례식장에는 뜨거운 눈물과 동시에 묵직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상실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상실을 통해 이어진 수많은 만남과 변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준이 떠난 뒤 서윤은 재단의 대표 자리에서 혼자 회의실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텅 빈 의자들 사이로 예전에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떠올리며 조용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누군가의 장학 신청서가 도착했고 새로운 학생들의 사연이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악기를 팔아야 했던 아이,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으려는 청년, 지방 소도시에서 혼자 연습실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학생. 그녀는 그 사연들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과거와 겹쳐지는 지점을 발견했고 그때마다 재단의 존재 이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재단 상담실에 찾아왔습니다. 촌스러운 교복을 입고 오래된 가방을 맨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음악을 반대하고 집 형편도 넉넉지 않아 레슨비를 더 이상 낼 수 없다는 이야기. 그러나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서유는 한참 동안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자신이 학원 마지막 날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천재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는 표현. 그 말을 자기 입으로 다시 하게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아이에게 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선물 받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선율이 끝나자 아이는 눈이 동그래진 채 물었습니다. 이 곡 누구 곡이에요? 서유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아주 조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소녀가 남기고 간 선물이자 많은 사람을 바꾼 곡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너 같은 아이들이 이어갈 음악이기도 해요. 그날 또 한 명의 학생이 그 곡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선율은 그렇게 또 한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났어야 할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과 용기로 이어지고 다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을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음악은 한 소녀의 짧은 삶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삶 속에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밤, 서유는 처음 피아노를 연 그 연습실과 흡사한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도, 회의도, 인터뷰도 없는 드문 휴일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낮게 줄인 뒤 천천히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지구 반대편 도시의 화려한 콘서트홀도 아니고 거대한 오케스트라도 없는 오롯이 자신과 피아노만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수천 번 연주했던 그 곡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벽에 스며들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듯했고 그 되돌아오는 파동 속에 수많은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어린 할인, 젊은 한기준, 청소도구를 밀던 20살의 자신, 재단에서 만나온 수많은 학생들 모두가 이 선율의 어딘가에 녹아 있었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서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굳이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음악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할인 씨, 이사님, 잘 듣고 계시죠? 저는 약속대로 이 선율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곡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의 길을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이 제게 준 모든 것을 저는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 순간 아주 가벼운 바람이 실내로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공기가 살짝 흔들렸고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손을 얹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감촉이었습니다. 서유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이 밤의 연주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도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여전히 그 선율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어둠 속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도시의 소음 위로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도록 울리는 종류의 음악이었습니다. 죽은 딸의 마지막 곡은 그렇게 수많은 밤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지키는 이들의 손끝에서 사랑과 상실, 위로와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도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